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오늘은 김성호 회장님의 책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부를 이루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소득을 10배로 올릴 수 있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오늘은 2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3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남는다는 것까지 2장 3장을 한 번에 쑥 보려고 해요. 일단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경쟁자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경쟁자가 사라진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스스로 내려놨거나 두 번째는 경쟁자를 죽여버렸거나 이 두 가지 모두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의 경쟁자는 이제 항상 이제 없애고 뭐 이겨야 되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또는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같이 협업하고 공존해야 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김성호 회장이 했던 사업의 전반적인 것들이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프랜차이즈화해서 가맹 주주들이 있거나 또는 이제 혼자서만 본사에서 다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사업장에서 공존해야 되는 관계에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과 뭐 겹치는 다른 회사들도 이제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것과 무조건 경쟁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협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하게 연구해 온 그 결과를,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죠. 시장을 독점하면 혼자 10개를 먹지만 그 시장을 10배로 키워 20%를 차지하면 200개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정직, 공존, 존중, 이해 그 문화를 가진 조직은 점점 견고해지고 유연함을 유지해 가면서 성장한다. 이 세상에서 나와 아무런 관련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인 사장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부터 뭐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0가지의 복무신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제 뭐 읽어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장으로서 복무신조 아마 없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요. 그런 것들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이러한 복무신조는 사실은 없는데 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짜 사업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죠. 그래서 가짜 사업과 진짜 사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삥삥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가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짜 사업. 그게 뭐냐? 대표적인 사례가 홍보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홍보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조건 싸게 제작해가지고 싸게 어떻게든 팔아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브랜드만 믿고 계속 판매를 시작하려고 브랜드 가치만 계속 키우는 사람들. 이제 이런 것들은 가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업은 뭐죠? 라고 한다면 김성호 회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생산자의 진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토리가 필요하다. 왜? 지금은 경험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자가 똑똑해져서 과거의 그런 것들을 이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진심, 솔직, 공유, 공정, 정직, 공개, 분배, 배려, 합리, 믿음. 이제 이런 키워드를 쫙 붙여놓고 이 키워드가 경험 경제 시대에 맞는
그리고 생산자의 진정성과 스토리가 어우러질 수 있는 키워드라는 것이고, 이 키워드 중에서 나는 어떤 키워드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이제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소비자와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처럼 뭐 고급화 전략 또는 신속한 전략 또는 단순하게 친절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탐스 슈즈, 신발 파는 가게. 그래서 하나 팔면 나머지 또 하나의 그 신발을 좀뭐 아프리카나 조금 어려운 나라한테 기부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LG 생활 건강 비욘드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 실험을 이제 안 하는 제품을 이제 출시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판매국 수익금의 일부가 이제 멸종 위기 동물한테 보호 펀드에 적립되는 형태로 하는 것을 하기도 하고 있고, 할리스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열대 우림 동맹 그 인증 마크가 있는 원두만 사용한다라고 해서 인증 마크를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대 우림 동맹 인증 마크가 있는 원두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 인력을 막 힘든 환경 속에서 착취한 사업장이 아니다라는 걸 인증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짜 사업이 아니라 진짜 사업을 하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업자들 그리고 개인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돈을 먼저 벌까요? 좋아하는 일을 할까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김성호 회장은 심플하게 답변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보다 돈 버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자생력을 갖추는 게 먼저일까요? 홍보를 열심히 먼저 해서 사업을 키우는 게 먼저일까요? 라고 했을 때도 자생력을 키우는 게 먼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그 서울에 열었던 스노우폭스 매장 같은 경우도 자생력 테스트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홍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에 있어서도 이제 이 자생력에 있어서 내가 먼저 살아남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족을 위해 잉여 자산을 만드는 능력, 그것이 삶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먼저 하고 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 일이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어떤 일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야, 이게 돈은 되는데 그게 정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인가? 라고 했을 때 100% 확신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이제 원하는 걸 이루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떤 일을 딱 진행하면 이건 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걸 해서 그걸 이루기는 참 쉬운데, 그 일 자체가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게 뭔지 알 때까지 일단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감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배우자와의 이 지분 관계,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우자야말로 그 사업의 실제적 동반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 이 배우자가 결국은 그 사업을 진행한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또는 어떤 뭐 육체적으로나 어떤 식으로든 서포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그것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정해 주냐면, 이분은 이렇게 해요. 회사 이익의 절반을 배당하라 라고 본인의 어떤 그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아직은 회사에 유보금도 필요하고 투자해야 될 돈이라서 야, 그것을 배우자한테 배당하기는 좀 너무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배당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돈을 잘 관리했고 자금에 나중에 그렇게 줬다가 그 배우자가 그 돈을 잘 관리하다가 나중에 꼭 돈이 막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면 그때 그 돈을 빌려라. 그리고 이자까지 해서 다시 돌려줘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빌려주는가 여부도 배우자의 판단에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그거죠. 아내에게 옮겨진 돈이야말로 실소득이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더 키워야지, 더 키워야지, 투자하고 투자하고 하다 보면 한 방에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사업이 커서 돈이 많았었는데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것을 소득으로, 실소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자에게 주면 완벽하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배우자한테 배당을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야, 요걸 딱 보고 내년부터 배당을 순이익의 50%, 50% 세금을 다 내더라도 배당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내년부터 이건 바로 실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건 제가 봤던 내용이에요. 사이먼 시넥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골든 서클이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세 개를 탁 꺼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what, 무엇을, 그리고 중간에는 how, 그리고 밖에는 이제 왜, 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 나가요. 그게 거꾸로인가? 좀 헷갈리네. 그게 또 거꾸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떤 이야기냐면 보통 일반인들이 직원들한테 어떤 일을 시키거나 또는 내가 그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걸 해야 되지? what에 대해서 항상 먼저 질문하고 또는 그것을 직원들한테 먼저 가르쳐 준다라는 거야. 야, 이거 해.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로 그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먼 시넥이 한 그 주제가 이런 거예요. 위대한 리더들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방법. 어떻게 행동을 이끌어내냐는 거예요. 개인의 행동이든 자신의 행동이든 타인의 어떤 직원의 행동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what이 아니라 how를 이걸 어떻게 해낼 것이냐를 물어보고 그것보다 더 좋은 질문은 야 그것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도 하고 직원한테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what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떤 거예요? 단순한 정보에 불과하고 how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능적인 것이라서 좀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이 why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서적인 감정에 가깝죠. 그래서 이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거 왜 하는데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그게 다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해시키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결국은 의욕도 생기고 더 강한 충성, 믿음, 정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그 책을 보고 감명을 이제 받아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쭉 풀고 있어요. 실제 유튜브에 가서 사이먼 시넥 치면 영상이 떠요.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테드 영상에서도 나왔던 게 있고 그게 아닌 영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갑질 논란에서 직원들을 보호했던 뭐 사례도 좀 있었고, 뭐 그렇게 해서 2장이 마무리가 되어요. 2장이 사업에 대한 조언들을 좀 해주고 있죠. 자, 이것을 가지고 실제 현실에서 조금 적용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자에 대해서 경쟁자랑 미팅도 좀 하고요. 그리고 좀 꼭 이렇게 막 사이 안 좋게 뭐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좀 화기애애하게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 시장의 파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장으로서 이제 복무신조 하나 만들어보고 그리고 가짜 사업이 아니라 좀 스토리가 있는 진정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일은 먼저 살아남은 뒤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50% 배당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무엇이 어떻게가 아니라 왜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얻으려고 하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저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고요. 3장으로 가보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2장의 내용보다 3장의 내용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있었어요. 실제 저에게 도움되는 내용도 훨씬 좀 많았던 것 같고요. 3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총 8개의 챕터가 있어요.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0가지의 호칭과 1가지의 사명, 스승의 품격, 고독에 대한 이야기, 사이비 선생에 대한 이야기, 수줍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권위에 불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쭉 보죠.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새로운 만남, 새로 만난 사람은 가꾼 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쭉 흘러가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요. 뭐 친구, 가족들, 뭐 연인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일을 진행하면서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재미난 건 최근에 만난 사람과 오래된 인연이 딱 두 분류가 나뉘어진다는 것이고, 근데 더 재미난 건 우리가 최근에 얻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득 또는 우리가 최근에 결정을 하게 된 것에 영향을 준 사람 또는 우리가 얻게 된 지식, 그것들이 대부분은 최근에 만난 사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인연은 오히려 그냥 인연만 오래됐을 뿐이지 실제 그 관계 개선이라든지 어떤 노력이 없으면 그냥 열매가 열리지 않는 그냥 고목에 불과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오래된 인연이 중요한 부분도 있죠. 특히나 이제 정서적인 안정,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가지도 뻗치면서 많은 열매가 열릴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역할을, 뿌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래된 인연도 물론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오래된 인연, 단순하게 인연이 길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챕터에서는 이 최근에 만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최근에 만난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 뭐 만나다 보면 시간을 다 뺏기기도 하고요. 또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만 취해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배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난잡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좀 조금 가던 방향에서 막 계속 팔랑귀가 되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랬을 때 우리의 그 대처 방법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와요. 일단 최근에 만난 사람은 확실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만남, 그 첫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만나서 그냥 뭐 조신하게 있다가 그냥 오는 경우도 많은데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 첫 만남 할 때 어떻게 내가 이 상대방을 조금 존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이 책을 통해서 또 많이 저의 생각을 많이 바꿔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만난 사람의 유형이 그 사람의 수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적정 수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 인연을 계속 이제 유지해 나가고 또 새로운 가지를 만나는데 너무 많이 소모하다 보면 실제 뭐 가족한테 등한시하거나 그럴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적절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대목은 이거죠. 인간이 바뀌는 두 가지 계기는 새로운 곳에 살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이직할 때 그때 이제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러면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참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 또 뭐 이런저런 조언이 많아요.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연락하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공한 친구들 사이에서 자랑이 된다면 더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친구가 너무 많으면 실속이 없는 일이 많아져서 실제 성과를 이룰 사건 자체가 없어진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다 서머리 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10가지 호칭과 한 가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지금 사장님, 대표님, 회장님, 의장님, 뭐 아빠, 이모부, 오빠, 형, 승호 씨, 지금 김승호 회장님한테 부르는 호칭이 정말 많죠. 이 호칭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선생님, 스승님, 교수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무래도 조금 뿌듯한 호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호칭을 뿌듯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돈을 받고 일하면 직업이지만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1년에 2차례씩 16주씩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을 만드는 사장 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한 가지 사명이라는 거죠. 10가지 호칭이 있지만 이 한 가지 사명에 따라 일을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돈을 모으는 일,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사장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만 많아지면 뭐 사회가 이제 뭐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죠. 그래서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의의 의도가 유지되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이나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협력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경쟁자하고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은 사장들을 키워내는가? 그게 나중에 도구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여기 마틴 노왁과 로저 하이필드가 지은 책 초협력자에 보면 이게 이 협력을 통해서 교육은 평판, 혈연, 배려, 뭐 믿음, 관용, 너그럼 이제 이런 특성들이 배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득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도 이제 느끼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본인이 이제 사장을 만드는 사장 노릇을 하다 보니까 스승에 대한 스승이 뭐지? 어떤 사람이 스승이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스승은 결국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정보를 단순하게 그냥 정보를 습득한 사람은 그 정보를 실천하면 되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가르치는 일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위험한 일이다. 가르치는 일은 이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길 건너면 절벽일 수도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만 가장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가르치다 보면 스승이란 탈을 쓰고 가르치다 보면 이게 거짓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이 모르는 것을 또 아는 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승이니까 그러다 보면 겉포장을 하게 되고요.
그게 또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또 자꾸 숨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떤 사람에게 실제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그 피해가 다시 자기한테 온전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단순하게 기능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 것, 내면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알려주는 것.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꼭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너무나 축하해줘야 된다. 그게 가장 축하받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참 재밌어요. 각계각층에 다 있어요. 심지어 재테크 분야도 있고요. 부동산 분야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분야에 그런 사람 다 있어요. 어떤 것을 리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과 겹쳐지는 일을 하거나 어떤 경쟁자라고 느껴진다면 어떤 식으로든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본인이 이제 한 울타리 속에 자신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꾹꾹 누르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가둬두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다른 곳에 가서 뭘 하지 못하도록 계속 가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가두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처음에는 가르쳐 주고 더 넓은 곳으로 계속 보내는 사람인가? 그것은 조금만 지켜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칠 때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검증 가능한 것 그것에 대해서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강의라는 것도 하고 뭐 책도 조금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이 많이 돼요. 공감이. 책을 쓰지만 사실은 너무나 뭐 부족한 게 많고 모르는 게 많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시행착오를 조금 줄이는 정도 그것만 사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내용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은 뭐 대단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뭐 그 사람은 전적으로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 조금만 장점만 벤치마킹해서 나만의 색깔로 바꿔서 자신이 우주가 되면 되거든요. 그 별이 되면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사실은 독려하고 내보내는 스타일인데 김수홍 회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 나도 생각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고독, 쓸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나중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조금 인지도가 생기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고독함, 쓸쓸함 이런 것들을 느낄 텐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고 같이 자란 형제나 자매도 살갑지 않고 배우자는 남이나 다름없고 공허한 마음에 자식밖에 없다며 정을 붙여 길러도 다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멀리 도망간다. 과연 누구 탓일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실제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죠, 주위에. 자, 이랬을 때 그 이유는, 자, 고독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화두가 바로 딱 등장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 사실 대부분 다 우리 자신한테 있다. 원인은 뭐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았다. 내가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가장 고민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첫 번째 내가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았다.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라고 안 보이는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자, 해결책은 뭘까요? 해결책은 먼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는 것. 그리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존중받는 것. 그게 해결책이라고 해요. 이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적군을 많이 만드는 일이기도 해요. 나중에는 그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변한 것은 당신이고 이를 고칠 사람도 당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모든 것에 다 다가가고 모든 사람들한테 손을 다 내밀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내가 꼭 다가가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그 중도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또 반대로 가도 안 되고 적당한 수준 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슬슬 또 몇 장, 한 두세 개 남았네요. 자, 수줍음, 내성적인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저도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긴 한데요. 공감이 좀 많이 됐어요. 자, 내성적인 성격, 내성적임과 부끄러움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성적임, vs 부끄러움. 자, 여기서 내성적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 왜 부끄러운 것이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사회적 환경에 대한 자기 태도, 그 태도에 대한 사실 이 자존감이 너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데 막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고 춤추고 막 노래하고 하는 것들 또는 자 건배사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목을 이제 사로잡으면서 이제 이끌어가는 거 또는 뭐 생일 파티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막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김승호 회장은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내성적이라는 거죠. 왜 그렇냐면 그것은 사적 영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그때 내성적이라는 것이고 그게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수천만 명 앞에서 뭐 강연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사장들 앞에 놓고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이제 당당하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좀 공적인 영역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성적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떤 중요한 생각,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그게 언제였냐를 생각해 보면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멍하게 있을 때 사색에 잠겨 있을 때 그때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산책하고 독서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성적인 사람들이죠. 멍하게 혼자서 생각하고 내성적인 이 생각을 내성적인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심리학자 중에 칼 구스타 뷰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수하게 내성적이거나 순수하게 외향적인 사람은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한국 중간쯤을 차지하는 게 중간쯤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이제 뭐 루스벨트나 뭐 간디나 뭐 찰스 다윈이나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하고 있죠. 저도 이제 건배사 이런 거 할 때 조금 말문이 좀 막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다 보니까 그 자리를 좀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건배사를 해야 될지 막 검색을 해서 몇 마디를 준비해 놓고 외웠다가 이제 그런 시간이 오면 또 대답한 적도 있었고요. 사회 초년생 때. 그리고 누가 뭐 축하해 준다 뭐 또는 뭐 칭찬을 해주거나 했을 때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앞에 나와서 강연하거나 할 때 마이크 잡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할 때가 많죠. 조금 공감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한테 대중이 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서 정말 리더적이거나 생산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를 잘 풀어간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혹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당신이라는 소제목으로 해서 제가 느낀 것은 결국은 자존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재산이 나보다 더 많은 사업가나 유명 연예인 혹은 저명한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자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 사진 한 장을 찍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과 뭐 동격이 되거나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크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연예인, 정치가, 권력,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자존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식이 있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유일하게 눈치를 보고 자랑할 사람들은 나보다 학문이 깊고 많은 책을 읽은 지식인들이나 지혜가 많은 선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이나 지혜는 함부로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겸손을 핑계로 자기를 이제 노예의 모습으로 갖추는 것. 겸손이라는 것을 핑계로 자신을 너무 낮은 단계인 노예의 모습으로 갖추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좀 돈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정도 나이 되면 난 저 사람보다 더 돈이 많아질 거야. 성공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시간 지나면 더 성공할 거야. 더 유명해질 거야.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제 계속 자기 주문을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엔 어떤 내용이냐면 권위에 굴복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위. 이 권위는 뭐예요? 결국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 어떤 책을 봤다더라?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 성공하는갑다? 그럼 그 책이 막 대단한 책으로 보이죠.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음악을 들었어요 하면 그 음악이 대단해 보이고요. 유명한 사람이 또 어떤 제품 하나를 쓰면 그 제품이 또 금방 불티나게 팔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 유명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명인을 봤을 때 권위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명인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한 가지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있고 대중에게 비치는 모습이 있죠. 그게 같은 사람도 있지만 같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괴리감이 있는데요. 그 모습이 다르니까. 근데 이 유명인들도 두 가지 분류가 나요. 한 가지는 계속 그렇게 자기 자신과 다른 모습을 대중들한테 보여주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진짜 대단하다고 그냥 믿는 유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완전 구분해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유형 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 유명인의 모습을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모습과 대중에게 비춰진 모습이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대중에게 비춰진 모습은 거짓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이니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뭘 썼거나 어떤 걸 했거나 어디를 갔거나 어떤 말을 했거나 그것에 너무 맹신하지 말고 복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의 원리에 대한 어떤 지혜 그리고 인간 삶의 본성에 대한 그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한 줄의 문구가 뭐예요? 결국은 인간 삶의 본성, 우주의 원리, 그것은 결국은 고대 철학자들이 했던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해요. 그것을 하게 되면 정말 큰 철학자가 되겠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게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게 뭐 공자든 뭐 소크라테스든 마찬가지예요. 존중은 하되 존경은 남겨둬라. 존중은 하되 존경은 남겨둬라.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나 스스로를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믿고 자존감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유명인들의 이야기에 너무 맹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사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사업에 대한 거 또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느슨하게 함께하는 삶, 인생의 어느 모퉁이에서 깨달음, 그리고 자연의 순리, 뭐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도 즐거웠나요?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책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라든지 본인의 자존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란을 느끼고 고민했던 분들이 있다면 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